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문순태 작가님의 자두와 지우개입니다. 문순태 소설집 생오지 눈사람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자두와 지우개, 이 소설은 초등학교 시절 동창생과의 추억과 애틋함이 그득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노년의 사랑과 우정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자두와 지우개, 문순태. 오래된 그 상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날개를 달고 어느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 아니면 내 눈을 가리고 후미진 집안 구석에 숨어 있기라도 한 것일까? 나는 사흘째 온 집안을 뒤져가며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를 찾고 있다. 삶은 계란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난 나는 안채와 떨어진 황토색 지붕의 창고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 벽을 판넬로 둘러막은 데다 북쪽으로 손바닥만한 유리창이 달랑 하나뿐인 창고 안은 눅눅하고 후터분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콧속을 간지렸다. 나는 창고문을 헐쩍 열고 서서 천천히 안을 둘러보았다. 전에 살던 사람이 허청으로 썼던 5평 남짓한 창고에는 발을 들여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 잡동사니들이 아무렇게나 가득 널려 있었다. 고장난 세탁기, 엎어진 잔디깎기, 빈 보루박스, 녹슨 예초기, 뒤엉킨 새끼줄 다발, 연장통, 개 사료 포대, 농기구 등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창고 안은 요즈막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지럽다. 처음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몇 달 동안은 창고 안이 늘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창고 문을 열어본 지도 오래된 것 같다. 내가 찾고 있는 상자는 창고 안에도 없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천장까지 쌓여있는 보루 박스와 사료 포대들을 모두 들추어 보았지만 상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창고 안에서 상자를 찾는 동안 온몸이 땀 벌창이 되고 말았다. 나는 기진맥진하여 창고 바닥에 퍼질러 앉았다. 한동안 깊은 절망감에 빠진 채 머릿속이 텅 빈 듯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함과 슬픔이 목울대에 꽉 차오르면서 기분이 울컥해졌다. 나는 울고 싶었다. 끝내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울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만인가 생각을 굴려보았다. 이렇게 소리까지 내어 울어본 적이 언제 또 있었던가. 아버지가 세상을 떴을 때는 너무 어렸었고 어머니 장례를 치렀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얼핏 시울이 펑 젖을 정도였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고 조금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까짓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 때문에 늙은 남자가 울다니 그런 자신이 한심했다. 내가 찾는 상자 속에는 내 삶의 추억거리들이 모두 들어있다. 베넷 저고리에서부터 돌 사진이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표와 상장, 쓰고 남은 학용품, 노트, 일기장, 책가방, 교모 앨범 등 성장의 흔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대학에 들어간 나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K시로 이사했을 때도 내 잡동사니 추억거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 개의 보퉁이에 옴실하게 싸서
가져왔다. K시로 이사온 어머니는 비가 새는 지붕을 보수하기보다는 먼저 목수를 불러다 상자부터 짰다. 사과 상자보다는 약간 크고 두주보다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에 깔끔하게 오칠까지 하고는 그 안에 추억거리들을 넣어 붕어 모양의 열쇠를 채우고 방에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훗날 네가 어렸을 적에 쓰던 물건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쓴다. 훗날 사람들이 네가 쓰던 물건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뒷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쓴다. 어머니는 학창시절 내가 쓰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히 보관할 때마다 주문을 외우듯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모든 꿈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 대신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어머니가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란 사극에서처럼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방 안에 놓여있는 오동나무 상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위압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나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위대한 사람이 될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상자 속 물건들이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상자 속에서는 카랑카랑하게 어머니를 닮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거나 딴 생각을 할라치면 상자가 나를 빳빳하게 꼬나보면서 무섭게 꾸짖고 채근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상자가 나를 깔아뭉개고 있는 꿈을 꾸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버르적 거릴 때도 있었다. 그것이 단순히 나무로 만든 상자로만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 때문에 몇 차례 그 상자를 부엌이나 다락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상자를 없앨 궁리를 했다. 상자를 통째로 없앤다는 것은 당장 들통이 나는 일이기에 그 안에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빼내어 태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버렸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부터 어머니는 새로운 물건을 상자 속에 넣는 일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굳게 잠긴 열쇠통이 다시 열리는 것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아마 대학생이 된 후부터 학생 운동을 한답시고 내 성적이 별로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게다. 그 무렵 대학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교문에는 무장한 군인이 지키고 있었으며 교정에는 종일 매캐한 최루탄 가스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풍물패 동아리에서 꽹과리 담당이었던 나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전의를 북돋두어야만 했다. 곤봉에 맞아 머리가 터진 채 전경에 붙잡혀 가서 일주일 동안 경찰서 철창 안에 갇혀 있기도 했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차츰 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기 시작했었는지 모른다. 나에 대한 꿈도 오동나무 상자 속에 쳐넣고 열쇠를 채워버린 것인지도. 어머니는 차츰 기력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쉽게 병이 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꿈이 크고 간절할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감 또한 커서 더 큰 병에 걸린다는 것도. 나에 대한 어머니의 꿈은 항체이면서 삶을 지탱해주는 지지대였다는 것을 한참 훗날에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3년 동안 신안 고난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뜨기 일주일 전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턱 끝으로 오동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불태워 버리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거역했다. 막상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자 더욱 그 상자를 없앨 수가 없었다. 중학교 도덕교사 자리를 얻어 결혼을 하고 신혼 살림을 차렸을 때도 나는 마치 어머니를 모셔가는 것처럼 그 상자를 끌고 갔다. 열쇠를 따고 상자 속 물건들을 꺼내본 아내는 질급하여 당장 내다 버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후 근무지를 따라 수없이 옮겨가거나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면서도 나는 끝내 상자를 버리지 않았다. 이미 빛이 바래버린 어머니의 꿈일지언정 나만이라도 그것을 간직하고 싶었다. 늦게나마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머니의 꿈을 그대로 상자 속에 넣어두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상자 때문에 아내와 나는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다. 아내는 어머니와 달리 불필요한 것을 보관하는 것을 싫어했다. 소용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렸다. 지나치게 효용적 가치를 따졌다. 유행이 조금 지나거나 사이즈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미련 없이 버렸다. 아이들의 성적표나 상장, 일기장 따위를 보관하는 일도 없었다.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이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추억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당신은 허접 쓰레기 옛날 물건들을 보물단지처럼 끼고 살아서 교감도 못 되고 평생 그냥 선생으로 끝난 거라고요. 아내는 오동나무 상자를 치우지 않은 나를 비아냥거렸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버티고 살아온 힘의 밧줄과 같은 것이라고 되풀이 말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비웃었다. 물론 아내 역시 세 자식들에게 꿈을 걸고 살았다. 다만 어머니와는 달리 꿈의 시련에 애면글면 매달리지 않는 것뿐이었다.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져도 아이들을 닥달하거나 크게 낙담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장래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도 아내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출세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포기했고 그렇다고 자아 실현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아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등바등 억척 떠는 것을 싫어했다. 모든 일에 쉽게 포기했고 손해를 보거나 불리한 것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나는 줏대 없이 흐물흐물 살아가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나까지도 나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어쩌면 꿈이 없다는 것은 삶을 버텨내는 버팀목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창고에서 땀을 많이 흘린 탓인지 11시도 안 되어 배가 고팠다. 나는 이른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살다 보니 밥 짓는 것, 반찬 준비하는 것이 귀찮아져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 어떤 날은 저녁밥 대신 막걸리 한 사발로 배를 채우고 잠을 청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싫다. 밖에 나가 외식을 하고 싶어도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이 청승맞아 그도 쉽지가 않았다. 혼자 세수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을 자는 것이 마치 혼자 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답답했다. 혼자 사는 집안이 무섭도록 적적하여 가끔 종일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라디오 소리를 혼자 오래 듣고 있으면 혼자 있소 하고 세상을 향해 광고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아내와 사별하고 세상 일에 외면하고 사는 것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같은 집을 혼자 지키며 살아가기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오후에는 비닐하우스를 뒤져보기로 했다. 전에 살던 사람이 겨울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만든 비닐하우스는 20평도 넘어 보인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KC에서 이사 올 때 가져온 이삿짐들이 풀지도 않은 채 가득 들어 있었다. 아내의 화장대며 자개가 박힌 장롱 외에 원목 식탁과 의자들이며 에어컨, 이불 둥치,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식기들이 키 높이로 자라 허옇게 꽃을 피운 망초꽃 속에 쓰레기처럼 널려 있다. 갯돈을 부어 십장생 자개농을 장만했을 때 며칠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싱글거리며 좋아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밖에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 또 언제 즐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자식들에게 아무라도 엄마의 유품인 자기의 장롱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아무 소식이 없다. 시골에서 남자 혼자 사는 데는 많은 살림이 필요하지 않았다. 냉장고와 밥솥, 냄비, 세탁기, 식기 몇 개면 충분했다. 나는 비닐하우스 안을 대충 살펴보고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달구어진 비닐하우스 속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수탉 회치는 소리에 잠이 깬 나는 거실로 나가 창밖을 보았다. 앞마당 끄트머리 감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쌓여 세상이 온통 뿌옇다. 마을 앞 느티나무도 대습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두의 집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기까지 했다. 안개가 두꺼운 벽처럼 느껴져 답답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대습 아래 황토색 슬레이트 지붕의 자두집을 보는 것으로 외로움의 위안을 삼아왔다. 비록 낡고 초라한 3칸짜리 집이지만 그 안에 자두가 숨을 쉬고 있겠거니 생각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 싶어 적잖은 위안을 느끼곤 한다. 나는 거실 창옆에 바짝 붙어 서서 안개가 허물벗기를 기다렸다. 자두의 집을 보고 나서야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등 나날이 똑같은 일상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나무 우둠지를 감고 있는 안개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 집은 마을 맨 위쪽 편백나무 숲 귀퉁이 한가진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을 끄트머리 대밭 모퉁이에 있는 자두집까지는 너무 시야가 멀어 안개가 완전히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나는 팬티 바람으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거실 안을 서성이며 안개가 사그라지기를 기다렸다. 내가 애타게 오동나무 상자를 찾고 있는 것도 자두 때문이다. 유년 시절 자두한테 선물로 받았던 고무 지우개를 찾기 위해서다. 나는 그 고무 지우개를 난초가 그려진 필통 속에 넣어 두었다. 지난 봄 내가 고향으로 옮겨와서 40여 년 전 자두를 처음 본 순간 웨하스 과자 크기의 직사각형 고무 지우개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그리고 지난달에야 그 고무 지우개를 오랫동안 필통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두에 대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고무 지우개로 일기장 한 권을 다 지웠던 일도 생각해냈다. 나는 고무 지우개를 찾아내 자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어쩌면 자두도 아직까지 내가 선물로 주었던 별 모양의 조약돌을 간직하고 있을지 몰랐다. 내가 고무 지우개를 보여주면 자두 또한 별 모양의 조약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향에서 자두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두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K시로 이사를 간 3년쯤 후에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는 소문을 얼핏 들었을 뿐이었다. 그 후로 40여 년 동안 고무 지우개와 함께 자두에 대한 기억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아내가 죽고 혼자 고향으로 내려온 지 사흘 후 아침 일찍거니 처음으로 아침 산책을 나갔다. 저수지 뚝길에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길가에 꽃씨를 뿌리고 있는 내 나이 또래의 초로 여인을 잡박 만났다. 그녀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살포시 미소를 머금어 보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자두네가 살았던 집으로 오랫동안 폐가가 되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깨 높이에 나지막한 돌담 너머로 시선을 주었다. 몇 년 전 증조부님 이장을 하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곧 찌그러질 듯 흉물스러운 폐가였던 것이 그런대로 사람 사는 집으로 보였다. 떨어져 나간 문짝을 새로 달고 벽에 황토색 칠도 해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마당에는 화단을 만들어 이른 철쭉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자두인 줄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햇살이 퍼지면서 감나무를 친친 감고 있던 안개가 우듬지에서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가볍게 나뭇가지를 흔들자 안개 거치는 소리가 사락사락 여인네 속치마 벗는 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다. 안개가 거치자 실록으로 휘덮인 대지의 속살이 푸실하게 드러났다. 드디어 마당의 오동나무 가지 사이로 자두집이 자우록이 보이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흘렸다. 나는 양치질을 하면서도 자두집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먼 발치로 남아 자두집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만은 머나먼 시간의 강을 뛰어넘어 순수했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에 촉촉히 젖어있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의 늪에 빠져있는 자신을 잊을 수가 있었다. 나는 눈이 시리도록 자두집을 바라보고 나서 삶은 계란과 사과 한 알로 아침을 때우고 다시 거실에 나와 자두집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오늘이 교회에 가는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주일 만에 면도를 했다. 교회에 가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자두를 만날 수 있고 마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몇 마디 대화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 물론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영육이 함께 끝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고 있다. 내생이 영생이니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벌써 2달째 일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순전히 자두를 만나기 위해서다. 나는 서둘러 베이지색 바지에 하늘색 바탕에 체크무늬 티셔츠를 받쳐 입고 연신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을 나섰다. 교회 미니버스가 오려면 아직 반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느티나무 앞 공터는 비어 있었다. 나는 목을 고추 세우고 서서 대밭 모퉁이에서 느티나무까지 곧게 뻗은 마을 앞길에 시선을 던져 자두를 기다렸다. 교회 버스가 오기 전에 그녀가 와주기를 바랐다. 나는 요즈막 일요일에 자두와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교회 가는 것이 유년 시절 학교에 갈 때처럼 마냥 신나고 즐겁다. 이 기분을 맛보기 위해 일주일 동안 외로움을 견뎌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3달이나 걸렸다. 저수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잡박 만나고도 누구인지 몰랐던 그 다음 날 저녁에서야 그녀가 바로 자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너무 놀란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숨가쁘게 한참을 짓거려 댔다. 내가 송수하기에 대고 쏟아낸 이야기란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게 얼마만이냐. 몇 년 전부터 내려와 혼자 살고 있다는데 나 역시 상처를 하고 혼자다. 늙음하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다. 는 등등. 나는 영보가 이사 오던 날 알았는데 뭘. 그동안 교편을 잡고 살았다며. 점순이가 벌써 가다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내가 한참을 짓거리고 나자 차분하게 가라앉은 자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점순이는 죽은 내 아내다. 갑자기 더 할 말이 없어진 나는 역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두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으며 왜 고향에 내려와 혼자 살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살나게 뒤척였다. 그 후로도 우리는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나는 자두를 보기 위해 아침마다 저수지를 산책하는 길에 흐느적거리며 자두네 집 앞을 지나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두는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애써 나를 피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고 불쑥 자두네 집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두가 한사코 나를 피하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 때문일 것이었다. 내가 자두네 집에서 자고 나온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 그러니까 보름 전쯤의 일이다. 마을에서 수다쟁이로 알려진 오강내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와서는 자두나 나나 서로 외로운 처지이니 둘이 살림을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강내는 이미 두 사람 관계가 소문이 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애써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오강내가 자두를 먼저 만나보고 내 속내를 떠보기 위해 찾아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소문이 잘못 난 것은 아마도 그 일 때문일 것이었다. 처음으로 통화를 한 다음 날 아침 나는 저수지 산책을 마치고 자두집 앞을 지나다가 그녀가 화단에서 키높이에 은목설을 옮기는 것을 보고 도와준 일이 있었다. 아마 그날 누구인가 내가 이른 아침에 자두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리라. 오강내가 다녀간 후로 자두는 좀처럼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을에 살면서도 자두와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상대편 반응이 예상 밖으로 냉담해 전화하는 것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그녀는 매일 마을 노인들과 함께 신장로에 풀을 베거나 쓰레기를 줍는 일 따위의 공공근로 작업장에 나가고 있었다. 나는 자두가 훌렁한 바지에 머리 수건을 두른 추레한 몰골로 낫이나 호미를 들고 일터에 나가거나 돌아올 때는 그녀가 민망해 할까봐 되도록 눈을 피해 주었다. 자두는 공공근로 작업에 나가지 않을 때는 다슬기를 잡거나 산나물을 캐서 장에 가지고 나가 팔기도 하고 남의 밭일을 해주기도 했다. 늙음하게 혼자 곤고하게 살고 있는 자두를 생각할 때마다 애잔한 마음에 명치 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자두가 받아주기만 한다면 매달 쓰고 남은 연금에서 얼마만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 자두가 온다. 고사슬 나와 마을 앞 큰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마치 매와 꽃잎만한 배추 흰나비 한 마리가 햇빛 속에서 날개를 팔랑거리는 것 같다. 느티나무 가까이 올수록 나비의 모습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단발머리 어린 소녀로 변했다.
자두가 시골 학교로 처음 전학 왔을 때 모습 그대로다. 발가락 쪽에 힘을 주고 땅 껍질을 벗기듯 가볍게 튕겨 오르며 폴짝폴짝 걷는 모습이 영락없이 소녀 시절 자두 모습이다. 자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외할머니 혼자 사는 우리 마을에 엄마와 함께 이사를 왔었다. 결쭉한 얼굴에 주황색 리본이 달린 머리핀을 꽂고 검정 스커트와 눈이 부시도록 흰 블라우스를 입은 자두의 모습은 요정처럼 예뻤다. 석회가 허옇게 깔리고 건불처럼 부스스한 머리에 땀 냄새와 때국에 전 치마 저고리 바람에 여학생들만 보아왔던 또래 사내 아이들은 향긋한 꽃냄새가 나는 자두를 보자 한눈에 뿅 가고 말았다. 나 역시 첫눈에 총 맞은 기분이 되었고 망설임 없이 마음속에 점을 찍고 화장실 벽에 자두는 영보 애인이다 라고 낙서부터 했다. 그날부터 나는 자두 뒤만 쫄래쫄래 따라다녔다. 자두는 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깡짱거리며 뛸 때마다 필통 속에서 몽당 연필들이 잘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 학교 오갈 때 어김없이 자두 뒤를 바짝 따라 걸었고 그럴라 치면 자두는 한사코 더 빨리 뛰곤 했다. 점순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점순이는 엄마를 졸라 필통을 샀고 난초가 그려진 그것을 마침내 내게 주었다. 어느새 자두의 모습이 교복 차림의 중학생으로 바뀌는가 싶더니 갈래머리로 변한 얼굴에 여드름이 돋고 가슴이 번긋해진 처녀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날마다 20리길을 걸어 읍내 중학교에 다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점순이가 끼어들곤 했다. 나는 도시로 나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자두는 집에서 농사를 짓는 홀어머니를 도왔다. 도시로 나온 후부터 자두의 모습은 기억에 없다. 내가 서 있는 느티나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자두는 금세 황토색 염색을 한 개량 한복 차림의 반백의 할머니로 변했다.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길 위에서 그녀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그 시간의 축척 위에 자두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생이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담한 키에 환갑 넘은 나이답지 않게 허리를 곧게 펴고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는 자두는 한사코 내 시선을 피해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햇살에 그슬려 얼굴이 거무죽죽해 보였으나 큰 눈이며 적당한 콧대로 인해 눈에 띄게 자태가 곱다. 자두는 나와 너댓 걸음 사이를 두고 걸음을 멈추더니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대추나무집 할머니를 기다리는 눈치다. 우리 동네에서 세터 교회에 다니는 신도는 나를 포함해서 3사람뿐이다. 나는 버스가 오는가 보기 위해 바람 모퉁이 쪽으로 얼핏 시선을 던졌다가 자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자두한테 부탁이 있는데 언제 시간 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고 싶어서.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말을 쥐어짜듯 가까스로 꺼내고 나서 자두의 표정을 살폈다. 자두는 반응이 없다. 읍에 음식이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한식집을 알고 있는데. 나는 한 발짝 자두 가까이 다가서며 다시 말했다. 그때 마을 쪽에서 대추나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나오고 있었고 교회 버스가 빠른 속력으로 바람 모퉁이를 휘돌아오고 있었다. 자두하고 밥 한번 먹는 것이 내 소원이요.
나는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큰 소리로 말했다. 자두하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다는 것은 요즘막 내 진정한 소원이다. 세계 일주나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유년 시절에 잠시 좋아했던 여자와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라니.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웃음이 나왔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내 소원은 점점 사소해지는 것인지도 몰랐다. 정말 내 소원은 자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고 싶은 것뿐이다. 더 큰 바람이 있다면 가끔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마주보고 앉아서 차를 마시며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것도 지탄 받을 일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끝내 자두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버스에 올랐다. 자두가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고 대추나무 할머니와 내가 그 뒤에 앉았다. 여름 방학인디 선상님 손자들 안 오요? 좌석에 앉자마자 대추나무집 할머니가 내게 큰 소리로 뚜벅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자식들은 내가 이사 왔을 때 잠시 코빼기를 비치고 간 뒤 소식이 없다. 할머니 손자들은 언제 오는데요? 내 물음에 대추나무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부산으로 시집가서 산다는 자두네 딸내미도 엄니한테 댕겨간 지가 1년이 넘었제? 대추나무 할머니가 앞좌석 쪽으로 고개를 길게 빼며 물었지만 자두 역시 대답이 없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들은 세터에서 혼자 살다가 세상을 뜬 89살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했다. 모두 늙은 신도들이었다. 읍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갔다 오는 동안 교회 버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한 그들이 모두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늙은 신도들은 머지않아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갇혀 있는 듯 했다. 그런 분위기와는 어울리지도 않게 라디오에서는 송대관의 사랑해서 미안해가 왕왕대며 흘러나왔다. 나는 버스 안에서 내게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사실 나는 아내가 세상을 뜬 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줄곧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죽음은 망각이며 기억의 끝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죽음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또한 죽음은 당사자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그러나 죽을 때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자두한테 전화를 걸었다. 전화해서 미안한데 정말 내 소원 한번 들어줘. 같이 밥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나 좀 하더라고. 내일 저녁 어때요? 6시에 비석거리에 나와 있으면 내가 차 갖고 나갈게. 나는 책을 읽듯 빠른 속도로 말을 하고 가슴 조이며 반응을 기다렸다. 다행히 자두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었는지 낮은 톤의 배경음악이 전류를 타고 촉촉하게 흘러나왔다. 여자 울음소리도 뒤섞여 나왔다. 내 말 듣고 있어? 다른 뜻은 없어. 죽기 전에 둘이 얼굴 마주 보며 밥 한번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자두가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내일은 안 되고. 그래? 그럼 언제? 다급하게 묻고 있는 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컸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자두 집으로?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묻는 순간에 전화가 뚝 끊겼다. 너무 뜻밖이어서 나는 만세라도 부르듯 송수화기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리고 아랫배를 쥐어짜며 후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동안 애써 나를 피하던 그녀가 내 청을 순순히 받아들이다니, 그것도 자기 집으로, 낮도 아니고 저녁에 나를 초대하다니. 그렇지만 나는 그녀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오동나무 상자를 찾는 데 열중했다. 기어코 고무 지우개를 찾아서 금요일 저녁 자두집에 갈 때 가져가 보여주고 싶었다. 오랫동안 자두를 잊지 않았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새삼스럽게 지금 고무 지우개를 찾겠다고 허둥대는 것은 꼭 자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요즘막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무 지우개를 찾아 유년 시절 잘못 쓴 일기를 지우듯 후회스럽기만 한 내 삶의 흔적들을 말끔하게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노트를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새로 쓰고 싶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내 삶은 누군가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 타의적으로 끌려왔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은 어머니일 수도 아내와 자식들일 수도 있었다. 안방 붙박이장과 다락방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보일러실도 뒤져보았다. 종일 집안을 뒤져보았지만 오동나무 상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저녁에 두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 오동나무 상자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오랜만에 아비의 전화를 받은 자식들의 반응은 갖가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태워버린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그걸 보기 싫어했잖아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큰아이 말에 나는 거칠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내 장례 때 분명 내가 상자 속에서 필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별 모양의 조약돌을 꺼내 아내의 관 속에 넣어주지 않았던가. 형이 없앴을지 몰라요. 아마 어머니가 없애라고 형에게 유언을 했을지도. 만화가 둘째는 큰애 핑계를 댔다. 만화 같은 억지에 나는 실수했다. 집에 있을 테니 잘 찾아보세요. 헌데 꾸끔스럽게 그건 왜 찾으세요? 유치원 선생인 딸은 분명 시골집에서 보았던 것 같다고 애매하게 말했다. 결국 나는 상자 찾는 것을 포기했다. 고무 지우개에 대한 생각도 깨끗하게 지우기로 했다. 포기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동안 심신을 집중하고 찾는 일에만 매달렸던 그 과정과 열정이 오히려 내게는 소중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내 생애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이렇듯 직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상자를 찾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한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가족, 재산, 명예, 건강, 자식들의 출세 따위였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것은 평소에 하찮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어나서 맨 처음 찍었던 사진, 초등학교 때 짝꿍 얼굴과 이름,
이성으로부터 받은 첫 선물, 처음 연애 편지를 썼던 내용,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이름, 부부가 처음 만나서 주고받은 말,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등 나는 이제야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머니께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어머니는 상자 속에 꼭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만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나는 자두에게 고무 지우개를 보여주는 대신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충전용 손전등이나 비타민제, 선크림 중에서 하나를 고를까 했다. 손전등은 밤에 실외 화장실에 다니기에 편리할 것 같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제가, 일하러 다닐 때 얼굴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크림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읍에 나가 몇 시간 동안 헤맨 끝에 쑥색 크로셰 모자를 샀다. 황토빛 개량복과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요일 저녁 날이 어슬어슬해지자 내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바지에 주황색 체크무늬 셔츠를 받쳐 입고 자두 집으로 향했다. 자두가 마루 끝에 전등불을 밝힌 채 집 밖에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분홍색 종이 쇼핑백을 건네주자 자두는 희미하게 웃는 얼굴로 받았다. 방으로 들어간 나는 자두가 안내한 대로 아랫목 장미꽃 무늬 방석에 앉았다. 내가 자리에 앉자 자두가 마루 쪽 방문을 헐쩍 열어둔 채 부엌으로 나갔고, 그 사이 나는 방문을 닫고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초로 여자 혼자 사는 방이라고는 하지만 방 안 등물이 너무 단촐했다. 방 윗목에 낡은 반다지가 달랑 놓여있고 그 위에 단정하게 개켜진 이불과 하얀 베개 하나가 보였다. 반다지 옆 앉은뱅이 책상에 역시 작고 오래된 텔레비전과 전화기가 있었다. 벽에는 날짜가 큼직큼직한 농협 달력과 추가 달린 괴종 시계며 크고 작은 사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액자 속의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색동 옷에 여자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자두의 얼굴은 곱고 행복해 보였다. 단발머리 여중생 사진과 딸의 졸업식 날 안개꽃 다발을 안은 자두의 얼굴에는 쓸쓸하고 서글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면사포를 쓰고 신랑과 나란히 찍은 딸의 결혼식 사진도 보였다. 졸업식 이후 자두의 사진은 더 이상 없었다. 자두 혼자 찍은 사진도 그녀의 남편 사진도 보이지 않았다. 3, 4년 전에 회갑을 맞았을 터인데 회갑 잔치 사진 한 장 없었다. 나는 액자 속 몇 장의 사진으로 그동안 자두가 살아온 삶의 편린들을 더듬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동안 자두의 삶은 외롭고 핍진하고 고달픔의 질곡이었다는 것도, 잠시 후 자두가 부엌으로 난 샘문을 열고 밥상을 들여서야 나는 자리에 앉았다. 푸짐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본 나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쏟았다. 배추김치며 멸치볶음, 매실 장아찌, 깻잎 등 밑반찬 외에 소고기 묵국, 계란찜, 고사리를 넣은 조기조림 등 자두의 지극한 정성이 그대로 보이는 듯 했다. 이렇듯 깔끔하고 호사스러운 밥상을 받아본 지가 얼마 만인가. 자두는 조금 전 내가 닫았던 방문을 다시 열고 나서는 밥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다. 나는 자두가 방과 마루에 불을 밝혀두고 한사코 방문을 홀쩍 열어 놓으려는 속내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자두는
분명 마을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면서도 나를 초대해준 그녀가 더없이 고마웠다. 너무 신경을 썼구만 그려. 뜻밖의 이렇게 초대를 해주어서 고마워. 나는 소고기 뭇국에 숟가락을 적셔 천천히 음미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디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 헌디 어째서 소원이 고작 밥이여? 자두하고 먹는 밥이 어디 보통 밥인가? 나한테는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없제. 끼니 때마다 혼자 밥 먹는 사람한테 누구랑 함께 얼굴 맞대고 밥 먹는 일은 일대 사건이여. 사실 나이 들고 보니 별다른 소원도 없어.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질만 했다. 나는 반찬이 너무 맛이 있어 염치 불구하고 이것저것 먹어치웠다. 기실 나는 자두의 예기치 않은 호의와 정성에 자꾸만 목이 후끈거리고 시울이 뜨거워서 얼굴을 바로 들기가 힘들었다. 나도 그쪽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디. 국에 밥을 말아 후룩후룩 떠먹고 있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자두가 말끝을 흐렸다. 소원? 말해봐. 자두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게. 창피스러운데. 소원을 말하는데 무엇이 창피여? 남자랑 노래방 한번 가고 싶어. 노래방? 그것이 소원이요? 21살에 결혼한 후로 지금까지 노래 한 번 못 불렀고 춤 한 번 춰보지 못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자두는 부끄러운지 숟가락을 놓고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 가려버렸다. 나는 할 말을 잊은 채 멍멍한 기분으로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결혼하고 40여 년 넘도록 노래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춤 한 번 추지 못했다는 자두의 그 말이 가시처럼 오목 가슴에 걸려 따끔거리는 것 같았다. 자두는 오랫동안 얼굴에서 손바닥을 거두지 않았다. 그래, 노래방에도 가고 춤추는 데도 가보지 뭐. 나는 일부러 호쾌한 목소리로 말하고 거푸 숟가락질을 해서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 사이 자두가 한사코 내 시선을 피하며 샘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다. 나는 잠시 밥상에서 물러나 앉아 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달이 떠오르는지 저수지 부근이 희끄무레하게 달그림자가 퍼지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어둠을 토렴하듯 달빛이 일렁이는 저수지를 바라다 보았다. 어둠과 달빛 속에 지나온 두 사람의 삶이 점액질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년 시절에 여자친구와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인 자신이나 남자랑 노래방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자두나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이물없이 느껴졌다. 자, 커피입니다. 부엌에 나갔던 자두가 커다랗게 연꽃이 그려진 플라스틱 쟁반에 커피 두 잔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커피 향이 꽃 향기처럼 톡 쏘며 콧속으로 스며들었다. 자두가 허리를 구부리고 내 앞에 쟁반을 놓을 때 커피 향을 음미하던 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자두의 목에 별 모양의 조약돌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분명 내가 아내 관 속에 넣어 주었던 별 모양의 조약돌 목걸이였다. 조금 전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까지도 자두의 목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된 일인가. 어쩌면 일부러 그녀가 내게 보여주기 위해 저고리 밖으로 드러내 놓은 것인지도 몰랐다. 이 조약돌 기억나? 이걸 나한테 주면서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 자두가 커피잔을 내게 건네주며 물었다. 잔을 받아든 나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달빛이 물려올처럼 고이는 저수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그랬었지. 하찮은 돌이라도 오랜 세월 물에 씻기면 별이 된다고. 어린 나이에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 일기장마다 첫 장에 적어서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두곤 했었어. 자두는 그러면서 후루루 소리가 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내 시선을 따라 말없이 저수지 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말없이 앉아서 달빛과 어둠이 지나온 수많은 시간처럼 뿌옇게 버물러진 저수지의 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망각이라면 달빛은 기억일까? 나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내가 자두에게 준 것이 별 모양의 조약돌 목걸이였다면 아내의 관 속에 넣어준 것은 지우개였단 말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지우개를 찾았다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나는 왜 아내의 관 속에 별 모양의 조약돌 목걸이를 넣어 주었다고 믿고 있었으며 자두한테 왜 지우개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